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론조사 결과로 오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먼저 타자 가상 대결입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지난 조사에 비해서 아주 미세하게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 저 결과만으로 봤을 때는 오차 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뜻밖이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여론조사가 이틀 동안 어제, 그제 실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 두 사람이 합류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동안의 내부 불안을 종식하고 이제 원팀의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나타났어요. 말씀하신 대로 두 후보 모두 소폭 상승했지만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고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소폭이지만 좁혀졌다는 것. 네. 이게 좀 상당히 의미한 바가 뭐냐. 당초 예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이 상당히 오히려 더 국민의힘의 극적인 봉합 효과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어차피 이 결과를 보면서 다자대결 구도를 보면서 이번 대선은 51대 49의 초박빙의 선거가 될 텐데 그러면은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지난주에 비해서 심상정 후보는 3.0%에서 4.0%로 1%포인트가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4.3%에서 2.5%로 거의 2% 가까이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역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공고하지 않다. 따라서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두 후보에게 상당 부분 좀 뺏긴 부분 아니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이 된다면은 과연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결국 사퇴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남는 후보가 심상정 후보가 되거든요. 현재 이제 4.0%포인트 올라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막판에 심상정 후보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막판에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이 다자 가상 대결 결과를 분석을 해봅니다. 제3지대 후보들은 단일화는 없다고 못을 받고 있는데 또 어떻게 막판까지 흘러가게 될지 배종호 교수의 또 전망이 맞을지 그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 교수께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 상승폭이 선대위 출범식과 이런 것들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은 좀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보통의 경우 최소한 한 3, 4일 정도 지나야 이제 결과가 반영이 되는데 다른 조사 이제 주중이나 주말쯤 나오는 다른 조사 결과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은 지지층이 급속도로 이제 결집하고 있는 양 후보 모두 결집하고 있는 현상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번 조사에서 관심 있는 대목은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클로스 현상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조사에서는 과연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뭐 이걸 좀 추이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윤석열 후보 쪽 말씀을 주셨지만 오히려 저도 뭐 이쪽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이제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좀 봐야 될 텐데 그동안 반성 모드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지방 행보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30%대의 벽을 아직도 못 깨고 있어요. 그래서 이 40%가 넘어가야 그래도 지금 지지층이 결집하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3위 제3지대 후보들이 합쳐서 이게 뭐 10이 아직 안 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37%대 그러니까 40% 벽을 못 넘고 있는 게 과연 이재명 후보도 향후의 이 레이스가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뭐 대선 초중반이라고 치면 초중반 레이스에
조금 힘든 대목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관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2, 3일 지나서 주중 주말 정도의 다른 조사 결과들을 예.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이번에는요 제3지대 후보들이 빠진 가상 양자 대결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표 띄워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가 일단 42%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46.9%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 4.9%포인트입니다. 지난 조사 때와 비교했을 때 8.9%포인트 격차였기 때문에 그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추격한다는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이것도 뭐 결국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좀 심각성이 더 있다고 봐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제 선대위가 출범하고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 두 분이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두 사람의 격차가 좀 크게 줄었어요. 8%포인트대에서 4%포인트로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좀 분석을 하고 예. 처방을 내놓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격차가 좁혀졌는데 그렇다면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부 분열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의 최근 행보 그러니까 선대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라든지 또 당직을 개편했다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성과 사죄 모두와 함께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면서 정책 공약들을 계속해서 던졌거든요. 예. 그리고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굉장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민생 현장. 메타버스를 타고 계속해서 지금 전국을 돌면서 심지어는 뭐 전통시장에서 직접 유권자들을 국민들을 향해서 연설하면서 접촉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상당 부분 지금 민심에 파고들고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역시 시간이 좀 지나면 결과가 좀 바뀔 거라고 그렇죠. 보십니까? 조금 더 봐야 될 듯 싶어요. 오히려 앞서 봤던 그 다자 대결보다도 오히려 양자 대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다소 예. 하락하는 그다음에 그 두 후보의 격차가 좀 줄어드는 게 나오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과도 연동이 돼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저는 예. 뭐 이 울산 회동 그다음에 선대위 출범에 대한 영향이 미쳐지는 중반 이후의 결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조금 더 격차가 다소 좀 벌어진 상황에서 당분간 대선 레이스의 초중반 상황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당분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이번에는 주제별 여론조사 결과 두 가지만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몸을 낮춰 사과하겠다라는 입장을 한 토론에서 밝혔는데요. 이것이 적절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지표가 화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좀 비교적 팽팽하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게 한눈에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난해 총선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쪽에서 탄핵의 강이라는 이 하나의 과제가 있었고요. 이번 대선에는 민주당 쪽에서는 조국의 강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좀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여전히 이제 상반된 그런 두 가지의 시각이 나타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로 보는데요. 예.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조국 사태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조국이라는 굉장히 현 정부의 고위층 전 법무장관 했기 때문에 예. 근데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결국 이제 아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 정권의 도덕성을 실추시킨 부분이 있었다라는 그런 시각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동시에 그런데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이 표적 수사를 삼아서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고스란히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조국 사과 발언이 적절했다라는 부분이 46.
그리고 부적절했다는 게 40이니까 거의 이 대동소이하게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역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적절했다가 4%포인트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할 부분을 사과해야 된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사과의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티끌만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거기에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되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저는 이 부분이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전히 실망감을 갖고 있는 그런 국민들을 향해서는 이런 계속된 사과의 메시지를 던져야만이 이재명 후보가 조국의 강을 건너고 그리고 그런 장애물을 건너야만이 대선에 승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 여론조사 결과는 별개로 박정화 부단장과 그리고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조국 사태에 대한 최근의 사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일단은 후보의 진정성이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다가갈런지가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지금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공약 관련해서도 변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사과의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제일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 오늘 김영남 의원 등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등 추미애 전 장관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게 진정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게 얼마나 수용 가능하냐라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여하히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지지율 추이가 좀 변동이 있을 거고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숙제 현 정부의 차별화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내느냐가 아마 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넘어야 갈 허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번에는요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한 데 대한 그 효과를 물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된다가 53.2%, 도움이 안 된다가 37.9%,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가 과반을 넘겼습니다. 김종인 매직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 때문일까요? 이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주시죠. 그렇게 보기는 좀 성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효과보다는 굉장히 내부 분열이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그러니까 사상 초유일 아닙니까? 당대표가 보이콧을 대선 직전에 그러면서 실망한 그런 유권자들에 의해서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적으로 반전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부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킨 네. 그런 효과가 반영됐을 수도 있다. 따라서 김종인 효과 때문이라고 온전히 얘기하기는 좀 이르고요. 네. 실제로 지금 윤석열 핵심 측근들 입장에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효과와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상도, 영남의 유권자들은 상당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제 현이죠. 이 비대위원장의 오락가락 전력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종인 효과가 오롯이 입증이 되려면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앞으로 내놓겠다는 정책과 비전과 공약을 통해서 지지율이 상승했을 때 과연 이거는 김종인 효과 때문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내부에서는 어떠한 좀 분위기인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아쉬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때마다 보여줬던 이 시대적인 화두 이런 것들이 아쉽게 느껴져서 김종인 위원장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 등의 이제 합류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하는 상황이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얼마간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반영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 울산회동 그다음에 선대위 출범 이렇게 통해서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효과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당분간 이런 양상의 선거 레이스가 당분간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민주당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을 보면 윤석열 후보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이 더 크게 보인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도드라지게 보인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고민정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네. 후보이죠. 네, 네. 후보 중심으로 이제 당이 이제 일치 단결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예.
후보가 보이지 않고 뭐 위원장이 보인다든지 당 대표가 보인다든지 그거는 정말 선거의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나 혹은 선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국정 철학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고 또 이게 풍성하게 만드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은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윤핵관에 이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가려져서 윤석열 후보가 존재감이 없다라는 걸 부각하고 있는 모습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후보 대 후보 대결로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구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내세우는 걸까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그런 지적인데요. 지금 두 후보 그리고 두 당의 대선 전략이 확연하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인물 대 인물. 그래서 이재명 대 윤석열로 가야지 대선에 승산이 있다. 그 이유는 본인 같은 경우는 행정과 정치 경험이 있고 또 행정적인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면은 정치 초년생, 검사 생활만 26년 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본인이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계속해서 1대1 인물 대결 구도를 가고 있고 반면에 지금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측에서는 현재 정치 지형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지형이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권 교체 여론이 우세하고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는 진보 세력이 보수 세력보다 훨씬 우세에 있었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보수 세력이 진보 세력보다 뭐 한 8%포인트 우세한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인물 대 인물 대결 구도보다는 당 대 당 또는 진영 대 진영 대결로 가면 좋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담겨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유권자 국민 대중을 만나서 자신이 지향하는 다음 정부의 방향 그리고 본인의 정책 어떤 방향 그리고 철학 비전들 직접 얘기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실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가만히 전략이라고 해요. 뭐 가만히 그게 아니라 가만히 일단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 두 사람이 대신 대변하는 그런 뒤에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몸을 가리고 있겠다. 그리고 정제된 메시지만을 내놓겠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TV 토론도 세 차례나 해야 되고요. 그래서 후보 대 후보의 대결을 보면서 특히 이제 코로나19 국난의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유권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이 위기 상황을 해쳐갈 책임자인가라는 부분을 좀 밀도 있게 매우 정교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상대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조금 가려 보이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 쪽과 비교했을 때는 이것이 좀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조금 부정적인 좀 아쉬운 효과도 있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윤석열 후보 보면 몸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가려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물리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출 시기와 윤석열 후보의 선출 시기가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제 어제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차이가 있어요. 안에 선대위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모습들이 이제 차분차분 보여질 거고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지금 고립무원의 상태를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처음에 170여 분의 의원들이 모두 선대위에 참여했다가 그게 예. 이제 좀 비효율적이라서 수정을 좀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 옆에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많은 자산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것, 이재명 후보가 채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고 어쨌든 대선이라는 거는 당과 당의 진영과 진영의 대결인데 지금 오히려 보면 이재명 후보가 혈혈단신 혼자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뭐 저희가 좀 이따 기회가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너무 말이 쉽게 변한다거나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철학이 쉽게 바뀌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오히려 저는 국민들이나 결국에는 양 진영에서 찾아가야 될 중도층에 얼마나 많이 어필을 할까라는 데서는 저는 오히려 더 이재명 후보 쪽에 좀 회의적인
분석, 평가를 좀 해봅니다. 예. 예. 이번에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행보와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평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부터 일단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래놓고는 아, 진짜 존경하냐? 내가 어디를 봐서 내가 존경할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 뭐 국토보유세 하겠다. 근데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기본소득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그러면 국민이 반대가 높은데 안 하겠다는 거냐? 나는 설득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존경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국가 리더의 언어는 이중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변신할 때는 그 근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정한 반성과 해명을 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선 저희가 좀 듣고 왔는데, 조금 전에 박정화 단장께서도 말이 쉽게 그리고 철학이 쉽게 바뀌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중도층 어필에 좀 회의적인 결과를 나올 수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부분도 그렇고 국토보유세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봐서는 유연성이 보인다. 정책을 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좀 바꿀 수 있다라는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철학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따라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좀 무게추를 둬야 철학이 되겠습니까? 바뀐다라는 그런 지적은 이제 국민의힘 지적이고요. 예. 지금 다시 나는 절대 철회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국토 보유세의 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원, 이 부분은 옳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건 내 신념이다.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은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다면은 그거는 독재고 폭정이다라는 네. 얘기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말을 바꿨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원칙론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걸 계속해서 한다면 당선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또 여기에 덧붙인 게 앞으로 내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토보유세 부분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본인이 토지 배당금으로 좀 바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쉽게 추진은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민들이 지금 아직 반대 여론이 한 60%로 찬성 네. 한 30%의 2배나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좀 특화해서 농민 기본소득이라든지 또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동의하는 방향에서는 추진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전국민 재난 추가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이걸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다 보면은 현재 지금 당면한 과제가 뭐냐면은 코로나19로 손실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문제가 필요하니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50조를 지원한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하겠다라면은 당장 하자라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우회 전략 이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느냐 부정적인 평가를 받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일방적이다, 예. 독주적이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유연성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석을 해봅니다. 네. 네, 오히려 정책적으로 좀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게 긍정적이다라는 평가시고 역시 네. 이 말씀을 바꾸는 게 너무 단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소신을 접겠다라고 한 3주 정도 됐나요? 반성하시고 눈물 보이고 큰절했던 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쭉 계속 지속이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지지율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또다시 본인의 모습을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돼서 보여주는 게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지금 앞서 저희가 원희룡 본부장께서 쭉 말씀하셨지만 국토보유세, 기본소득에 대한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얼마 전에 기억합니다만은 스스로 비천이라고 표현했던 것,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럼 국민들한테 얼마나 다가갈지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이게 본인의 진짜 모습과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계속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국가 지도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거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국가 지도자를 우리가 왜 뽑아요? 옳은 길이라면 국민들이 일시적인 반대가 많아도 그걸 뚫고 나가고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뚫었던 거고 인천공항 만들었던 게 그런 건데, 그리고 국민들이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된 길이라면 국민들 설득해서 안 해야 되는 게 국가 지도자의 모습인데, 그럼 국민들이 좋아한다고 이때는 이렇게, 국민들이 또 싫어한다면 저때 저렇게, 이게 포퓰리즘이지 뭐 다른 게 포퓰리즘이겠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다소 어려운 길이 있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소신과 철학을 국민들한테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득하고 평가를 받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신과 예. 철학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딜레마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나 차별화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딜레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일 50%가 넘는 지금 현 정권에 대한 교체 여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사이에서 문신의 폭이 굉장히 좁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던데, 현 정부의 계승 그리고 차별화 사이에서 이런 균형 잡기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가장 큰 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지지율도 봤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40%의 벽을 깨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권 교체 지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차별을 내지 못하는 상황. 이게 저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 조국의 강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차별화를 했을 때 친문 강성층들의 지지를 여하히 받을 수 있느냐. 또다시 아직 뭐 선대위가 좀 끝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경선에 대한 후유증도 채 가시지 않는 게 다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연 현 정부의 차별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가느냐, 이 산을 이재명 후보가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고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재명 후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몇몇 군데에서 차별화 발언을 했는데 분명하게 얘기를 못해요. 쥐꼬리만큼 지원이다, 뭐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다가 공직자들이 잘못됐다고 또 그냥 공직자한테 비난을 합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직접 못하고 청와대에 대해서 직접 못하고 그냥 공직자를 또 막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저는 이 지지율의 박스권이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고, 네. 이게 가장 큰 이재명 후보가 겪고 있는 딜레마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배종호 교수께서 앞서서 본인이 후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라고? 뭐 저는요, 계승도 하고 차별도 하는 것은 원칙론이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역대 대선을 보면요, 차별화만 치중한 후보들은 다 떨어졌어요. 예. 이회창 후보, 정동영 후보. 그렇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적절한 차별화를 통해서 결국 민심의 마음을 잡아가지고 당선됐거든요. 예. 따라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지지율이 40% 안팎이나 되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차별화만 할 경우에는 득보다는 훨씬 실이 많은 거죠. 특히 이제 본인 비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친문 지지층을 잡아야 되니까 차별화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결국 이제 어떤 부분을 차별화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할 거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차별화를 두는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의 대표라고 꼽을 수 있는 이 부동산 정책 문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위주보다는 어떤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공급 위주로 대대로 바꿔야 된다. 예. 그래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규제도 좀 풀어야 된다. 예를 들면 용적률도 올려주고 층고 제한도 좀 완화해주고, 그리고 동시에 공공택지도 대대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탈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탄력성을 갖겠다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론조사의 결과로 빠른 상승은 아니지만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계속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은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두 분과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